이 비린내 나는 할망구야. 너 우리 엄마 죽기만 기다리면서 남의 아버지 꼬드겨지? 이게 사람이 할 짓이니? 영하 10도의 칼바람이 몰아치는 시장 모퉁이였습니다. 저는 낡고 해진 앞치마를 두른 채 감각이 사라진 손으로 생선배를 가르고 있었지요.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갈라진 손등에서는 생채기마다 핏방울이 배어 나왔지만 그저 하루 몇 푼 벌이에 온 신경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날카로운 타이어 소리와 함께 검은색 외제차가 제 좌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젊은 여자가 내리더니 제 얼굴 앞에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그녀는 제 친구 정순이의 딸 서연이었습니다. 비린내 풀풀 풍기는 시장 바닥에서 생선 대가리나 치는 주제에 감히 우리 아버지를 넘봐? 너 같은 게 우리 엄마 친구라고? 역겨워서 소름이 돋네. 시장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말리려 다가왔지만 서연이는 그 손을 뿌리치며 제 발치에 놓인 얼음물이 가득 담긴 양동이를 발로 찼습니다. 어머, 이 안에서 어쩌나? 더러운 냄새가 너무 심해서 좀 씻겨주려고 그랬어. 야, 똑바로 들어. 우리 엄마, 지금 병원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어. 근데 너는 우리 아버지한테 보고 싶다느니 어디냐느니 그딴 문자나 보내고 앉아있어? 내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짐승도 자기 새끼 보긴 부끄러워할 거다. 저는 차가운 얼음물에 젖어 온몸을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해진 목도리 사이로 스며든 물이 얼어붙는 것보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난도질하는 게 더 아팠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섞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왜 대답이 없어? 죄 지은 건 아나보지? 한 번만 더 우리 아버지 주변에서 얼쩡거리면 그땐 이 시장 바닥에서 장사 못하게 만들어버릴 줄 알아. 돈 필요해서 그래? 얼마면 돼? 이 비천한 할망구야. 제발 분수 좀 알고 살아. 서연이는 제 얼굴에 지폐 몇 장을 던지고는 침을 뱉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저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50년 전 그날의 기억과 지금 병실에서 죽어가는 친구의 얼굴이 엉켜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50년 전 그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가난이 훈장처럼 붙어있던 시절, 명훈 씨는 낡은 자전거를 끌며 수줍게 웃던 소년이었죠. 코끝을 스치는 아카시아 향기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좋아해라는 그 흔한 세 글자조차 꺼내지 못한 채 우리는 전쟁 같은 세월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50년이 흘러 머리에 서리가 내려앉은 환갑의 나이에 다시 만난 그 사람. 영자야, 그 한마디에 제 가슴 속 화석 같던 감정이 단숨에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신께서 내린 가장 잔인한 장난이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며 반가워하던 50년 지기 절친 정순이 그녀의 곁에 서 있는 남편이 바로 명훈 씨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널뛰기가 되었습니다. 명훈 씨는 시장통 구석에서 생선을 다듬는 저를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영자야, 미안하다. 정순이가 아팠어. 그래서 내가 너를 더 찾게 돼. 평생 너만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 이제야 말해서 정말 미안해. 그의 고백은 달콤했지만 친구 정순이에 대한 죄책감은 제 목을 죄는 밧줄 같았습니다. 그런 저를 더욱 나락으로 밀어넣은 건 정순이의 딸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제가 장사하는 시장 바닥에 수시로 나타나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듯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야, 너 진짜 낯짝도 두껍다. 우리 엄마는 병실에서 산소호흡기 달고 사투를 벌이는데 넌 우리 아빠랑 옛날 얘기하며 추억놀이 하니까 재밌니? 이 생선 비린내 나는 할망구야. 너 같은 건 우리 엄마 발가락 대만도 못해. 우리 아빠가 불쌍해서 몇 번 상대해 주니까 내가 뭐라도 된 줄.
안아본데 꿈깨. 아빠가 너한테 준 그 낡은 손수건. 그거 우리 엄마가 예전에 걸레로 쓰려던 거야. 알아? 서연이는 제 손에 들린 낡은 손수건을 낚아채 바닥에 던지고는 발로 지시겼습니다. 그 손수건은 명훈 씨가 50년 전 제게 주지 못해 품고 살았다며 건네준 소중한 보물이었는데 말이죠. 왜 억울해? 억울하면 경찰에 신고라도 해보지? 아, 신고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겠네. 60 넘은 할매가 친구 남편 꼬시려다가 망신당했다고. 너 내일도 여기 나오기만 해봐. 그땐 이 생선 대가리들 죄다 내 얼굴에 처박아 버릴 거니까. 서연이의 폭언이 쏟아질 때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찬바람에 갈라진 손등에서는 진물이 났고 젖은 장화 속 발가락은 감각이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 맺힌 피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명훈 씨는 그런 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자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힘들게 했어. 그런데 정순이가 나보고 너한테 가래. 자기는 이 찰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남은 시간이라도 너랑 행복하래. 이게 말이 되니? 정순이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그의 절규는 시장의 소음 속에 묻혔지만 제 심장에는 천둥 소리처럼 박혔습니다. 정순이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의 마음속에 제가 살고 있다는 걸, 그리고 자신의 딸을 보내 저를 모질게 대하게 함으로써 제가 명훈 씨를 거부하지 못하게, 혹은 명훈 씨가 저를 불쌍히 여겨 끝까지 책임지게 하려는 그 지독하고도 처절한 배려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순아, 왜 그랬어?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차라리 나를 욕하고 뺨을 때리지. 왜 내 남편을 나한테 던져주고 가려는 거야?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 생선 대가리를 부여잡고 저는 꺾어오름 소리를 냈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벤 제 앞치마 위로 50년 전의 아카시아 향기와 정순이의 피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발길질보다 정순이의 그 독한 배려가 제 가슴을 더 시커멓게 태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시장통을 벗어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순이의 딸 서연이가 던지고 간 그 모진 말들이 가슴에 박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비린내 나는 앞치마만 겨우 벗어던진 채 낡은 점퍼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중환자실 앞에 섰습니다. 하얀 복도에는 소독차 냄새가 진동했고 제 몸에서 나는 생선 비린내는 그곳의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만 같아 자꾸만 위축되었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명훈 씨가 나왔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짓물러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자야, 정순이가 너를 찾는다. 이 바보 같은 여자가 자기 갈 길도 바쁜데 끝까지 내 걱정만 하고 있어. 이게 말이 되니? 자기가 평생 내 곁에서 행복했으니 이제 그 행복 너한테 돌려줘야 한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명훈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정순이의 낡은 가죽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정순이가 지난 10년간 써온 일기장과 함께 제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봐라, 영자야. 정순이가 너 몰래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았어. 내가 시장 바닥에서 고생하는 거 보면서 자기 가슴이 미어진다고. 나중에 자기가 죽고 나면 이 돈으로 시장 그만두고 작은 꽃집이라도 차려서 명훈 씨랑 같이 늙어가라고. 서연이한테 모질게 굴라고 시킨 것도 다 정순이야. 그래야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고 독하게 마음먹고 얘 곁에 남을 거라고. 그 모진 연극을 정순이가 시킨 거라고.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서연이가 나타났습니다. 조금 전 시장에서 저를 그토록 모질게 때리고 욕하던 그 서슬 퍼런 눈빛은 간데없고 서연이는 어린아이처럼 울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줌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우리 엄마가 시켰어요. 아줌마 가슴에 대못을 박아야 아줌마가 우리 아빠를 못 떠난다고. 엄마가 죽으면서까지 나한테 빌었어요. 서연아, 영자 아줌마는 마음이 약해서 내가 그냥 부탁하면 절대 안 들어줄 거다. 그러니 내가 악역이 되라. 내가 세상에서 가장 나쁜 년이 되어서 그 아줌마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놔라. 그래야 그 아줌마가 갈 곳이 없어져서 우리 아빠 옆에 기댈 거 아니냐. 엄마가 자기 숨이 넘어가면서도 내 손을 잡고 부탁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해요. 아줌마,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그랬어요. 서연이의 절규가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정순이의 일기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일기장 첫 페이지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영자야, 50년 전 너와 명훈 씨 사이를 갈라놓은 건 나였어. 너희 둘이 서로 좋아하는 거 알면서도 내가 명훈 씨를 가로챘어.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았지만 명훈 씨 눈 속에는 늘 내가 살고 있더라. 나 이제 갈 때가 되니 비로소 용기가 난다. 내 남편, 아니 원래 내 것이었던 그 사람, 이제야 돌려줘서 미안해. 부디 나를 용서하지 말고 대신 그 사람 옆에서 내 목까지 행복해줘. 그게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우정이다.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창백하게 누워있는 정순이를 보았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에 가느다란 숨을 내뱉는 그 작은 체구의 여자가 어떻게 이런 독하고도 숭고한 계획을 세웠을까요? 자신의 딸까지 악마로 만들면서 자신의 죽음을 이용해 친구의 남은 생을 설계한 그 지독한 배려 앞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순아, 이 독한 년아. 누가 이런 거 해달래? 누가 너더러 이런 짓 하래? 내가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팔든 얼음물에 손이 터지든 무슨 상관이라고. 내가 이러면 내가 어떻게 명훈 씨 옆에 있니? 내가 이렇게 가면 내가 어떻게 웃으며 사냐고. 저는 차가운 병원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부짖었습니다. 명훈 씨도 서연이도 그리고 유리창 너머의 정순이도 우리는 모두 50년이라는 세월의 덫에 걸려 서로의 가슴에 피멍을 들인 채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순이의 심박동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는 그 고요한 정적 속에서 비린내 나는 제 인생의 가장 시리고도 뜨거운 절정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정순이는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는 정순이가 제게 남긴 그 통장으로 보낸 하얀 화환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지요. 저는 검은 옷을 차려입고 식장 근처까지 갔지만 끝내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서연이의 곡소리와 명훈 씨의 낮은 흐느낌만으로도 제 가슴은 이미 수천 갈래로 찢겨나갔으니까요. 장례를 마친 명훈 씨가 시장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순이가 남긴 유언대로 이제 그만 시장 일을 접고 함께 떠나자고 제 거친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영자야. 정순이가 원했던 거야. 우리 이제 남은 세월 서로 의지하며 살자. 그게 정순이한테 보답하는 길이야. 제발 내 손 잡아줘.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50년을 기다려온 온기였죠. 하지만 저는 그 따뜻한 손을 가만히 아주 천천히 밀어냈습니다. 명훈 씨, 정순이가 남긴 건 사랑이 아니라 부채예요. 내가 당신 옆에 있으면 나는 매일 아침 당신 얼굴을 볼 때마다 나를 위해 딸까지 악역으로 만든 그 독한 정순이의 얼굴을 떠올릴 거예요. 당신은 내 얼굴을 보면서 죽어가는 아내가 건넨 마지막 배려를 생각하며 괴로워하겠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평생 서로를 갉아먹는 형벌일 뿐이에요. 명훈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갈라진 손등으로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명훈 씨,
우린 50년 전에 이미 헤어진 거예요. 정순이가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건 함께 살라는 허락이 아니라 이제는 미련 없이 서로를 놓아주라는 용기였을지도 몰라요. 정순이는 당신 아내로 죽었으니 당신은 끝까지 정순이의 남편으로 남으세요. 저는 그냥 명훈 씨의 예뻤던 첫사랑 영자로 남을게요. 그거면 충분해요. 글을 보내고 다시 좌판 앞에 앉았습니다. 차디찬 얼음물에 손을 담그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제 몸에 베어버린 이 비린내는 정순이가 제게 남긴 훈장 같았습니다. 정순이가 준 통장은 서연이의 이름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돈은 저 같은 노인네의 노후 자금이 아니라 엄마를 악마로 기억하며 살아야 할 그 어린 딸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 쓰여야 하니까요. 어느덧 시장통 저편으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첫사랑은 그렇게 한 줌의 연기가 되어 사라졌지만 제 가슴 속에는 비로소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사랑이란 꼭 곁에 두어야만 완성되는 건 아니라는 것.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놓아줄 때 그 인연이 비로소 영원히 내 것이 된다는 것을 63 이 늙은 나이에야 깨닫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얻기 위해 평생을 헤매지만 정작 사랑의 완성은 내려놓음에 있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삶 속에서도 향기로운 추억 하나 품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찬란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정순아, 잘 가라. 우리 다음 생에 만나면 그때는 너랑 나랑 아무도 안 울리는 그런 예쁜 친구로만 만나자. 오늘 제 이 못난 사연이 여러분의 고단한 마음 한구석을 잠시나마 따뜻하게 데워주었을까요? 제 손등의 흉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제 남은 생을 응원해 주십시오. 그 다정한 마음 하나면 저는 내일도 이 시장 바닥 찬바람을 기꺼이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너 같은 고아년이 들어와서 집안 망조들었어.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 모양이야? 아, 참 너 부모가 없지? 명절 아침에 부엌은 잔칫날의 활기 대신 얼음장 같은 냉기만 가득했습니다. 밖에는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열린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칼바람이 영애의 해진 양말 뒤꿈치를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영애는 벌써 5시간째 차가운 타일 바닥에 쪼그려 앉아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에 속이 울렁거렸지만 그녀가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단 하나, 안방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거칠게 열리며 시누이 정희가 털코트를 휘날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영애가 정성껏 붙여놓은 동태전 하나를 구두 끝으로 툭 차버리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지금 이걸 음식이라고 내놓은 거야? 기름기가 자르르 돌아야지. 아주 내 인생처럼 푸석푸석하게도 구워놨네? 야, 올케, 내 말 안 들려? 너 고아원에서는 이런 것도 뭐 얻어먹어서 감이 안 오나 본데 우리 집 수준 좀 맞추라고 몇 번을 말해. 영애는 붉게 부어오른 마디 굵은 손등을 앞치마에 숨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등에는 방금 튄 뜨거운 기름방울이 화끈거렸지만 정희의 독설보다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아가씨, 죄송해요. 다시 따뜻하게 데워올게요. 어머님 드실 죽도 곧 다 되니까. 어머님? 누가 내 어머님이야? 내가 우리 엄마를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내 소름이 돋아, 알아? 근본도 없는 게 어디서 감히 가족 행세를 해? 너 우리 오빠랑 결혼할 때 빈손으로 들어온 거 우리 엄마가 가엾어서 걷어준 거잖아. 그러면 고마운 줄 알고 식모처럼 죽어 지낼 것이지.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정희는 분이 안 풀리는지 싱크대에 놓인 찬물 한 바가지를 영애의 발치에 쏟아버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영애의 낡은 바지와 양말을 순식간에 적셨습니다. 살을 에이는 추위가 발끝부터 올라왔지만
영애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너 같은 거 들어오고 나서 우리 집안에 바람 잘 날이 없어. 오빠 사업은 휘청거리지. 엄마는 치매 걸려 알아누웠지. 이게 다 너 같은 부모 없는 년이 부정 타는 기운 가지고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니냐고. 내 부모가 널 길바닥에 버릴 때 이런 앞날을 다 알아서 버린 거야. 너도 내 자식 낳으면 똑같이 버릴 거지? 그 피가 어디 가겠어? 영애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뜨겁게 달궈진 팬 위로 떨어졌습니다. 치익 소리를 내며 사라지는 눈물 뒤로 영애는 바닥을 기며 흩어진 음식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시각을 포기한 듯 흐릿한 시야 너머로 신우이의 비싼 구두가 영애의 손등을 짓밟으려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신우이 정희의 구박은 계절이 바뀔수록 더욱 지독한 도끼를 품었습니다. 영애의 하루는 새벽 4시 얼음장 같은 수돗물에 손을 담그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고무장갑 하나 살 돈이 아까워 맨손으로 빨래를 치댔던 영애의 손등은 겨울 상개울의 돌덩이처럼 갈라지고 터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런 영애의 손을 볼 때마다 경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야, 그 손 좀 치워. 밥상 앞에서 그게 뭐야? 징그럽게 마디만 굵어져가지고 꼭 시장 바닥에서 구걸하는 거지 손 같잖아. 오빠, 저 여우 같은 게 일부러 저러는 거야. 자기 고생한다고 시위하는 거라고. 너 내 친구들 오기로 했으니까 오늘은 집 뒤 창고에 처박혀 있어. 내 그 꾀죄죄한 몰골 보여서 내 망신시키지 말고. 정희는 친구들을 불러 모아 거실에서 화려한 파티를 벌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담을 넘고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할 때 영애는 먼지 쌓인 창고 한 구석에서 시어머니의 낡은 겉옷을 껴입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그녀는 행여나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영애가 버티는 이유는 단 하나, 치매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영애야, 우리 착한 영애 어디 갔니? 춥다, 이리 들어와라. 어머니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리면 영애는 눈물을 훔치고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작 친딸인 정희는 어머니의 기저귀 한 번 갈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오물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고 문을 쾅 닫아버리는 딸 대신 고아인 며느리가 어머니의 마른 다리를 주무르고 헌신적으로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정신이 맑아졌는지 영애의 거친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가, 내 새끼야. 이 못난 심이 만나서 내 손이 다 망가졌구나. 부모 없는 너를 내가 품어줘야 하는데 도리어 내가 이 늙은 망구의 짐을 다 짊어지고 있으니 내가 죽어야 내가 편해질 텐데 이놈의 숨줄이 왜 이리 질긴지 모르겠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자랐지만 어머니 만나서 처음으로 우리 집이라는 게 생겼어요. 어머니가 제 엄마잖아요. 저 힘들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영애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뼈마디가 아려오고 정희의 모진 말에 심장이 너덜너덜해져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마저 떠나면 이 가여운 노인을 누가 지킬까 싶어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 인고의 세월이 10년을 넘어가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희가 주식 투자로 큰 빚을 지고는 안방으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정희는 치매로 누워있는 어머니의 머리맡을 뒤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엄마! 통장 어디 있어? 그 금싸라기 땅 문서 어디다 숨겼냐고! 치매 걸린 척하지 말고 빨리 말해! 이거 안 내놓으면 나 진짜 죽어! 저 고아년한테 주려고 숨겨둔 거야? 엄마 미쳤어? 저년은 그냥 우리 집 식모일 뿐이야! 왜 남의 자식한테 우리 집 재산을 주려고 그래? 정희는 급기야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경악한 영애가 달려와 정희를 말렸습니다. 아가씨, 이러지 마세요. 어머님 놀라시잖아요. 제발 그만하세요.
이게 어디서 손을 대? 비켜! 너도 한통속이지? 너 우리 엄마 꼬드겨서 뭐하나? 챙기려고 수작 부리는 거 모를 줄 알아? 야, 너 같은 건 우리 집안의 수치야. 당장 짐 싸서 나가. 내 부모가 널 버린 건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너처럼 재수 없는 년은 어디 가도 환영 못 받아. 정희는 영애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영애의 고개가 힘없이 돌아갔고 입가에서는 비릿한 피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영애 위로 정희의 저주 섞인 대사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오늘 당장 안 나가면 내 손으로 내 짐 다 불태워버릴 줄 알아. 이 집에서 내 흔적 하나도 안 남게 싹 다 지워버릴 거니까. 넌 태생부터 혼자였으니 다시 혼자로 돌아가라고. 영애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거칠어진 손마디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10년의 세월, 그 지독한 인고의 끝에 남은 것은 피멍든 얼굴과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지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애는 그 순간에도 벽장에 숨겨진 시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정희는 꿈에도 모른 채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죽음보다 더 차가운 고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의 숨이 멎은 지 고작 3시간. 상복조차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시누이 정희는 영전 앞에서 영애의 멱살을 틀어쥐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도 정희의 악다구니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야, 이 도둑년아.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통장부터 챙겼지? 당장 내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손을 대. 너처럼 부모 없는 근본 없는 년이 우리 집 들어와서 빨대 꽂고 살더니 결국 마지막까지 이 모양이야? 엄마가 너 같은 거 거둬뒀으면 은혜를 갚아야지. 감히 재산을 넘봐? 당장 안 내놓으면 경찰 부를 줄 알아. 영애는 대꾸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10손가락 손톱 밑이 다 갈라지도록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욕창이 생길까 매시간 몸을 뒤집어 들였던 10년. 그 세월의 끝에 돌아온 건 재산 도둑이라는 오명이었습니다. 영애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에 품고 있던 낡은 비단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이거 어머님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꼭 직접 전하라고 하셨어요. 하! 웃기고 있네. 엄마가 제정신이 아닐 때 내가 꼬드겼겠지. 비켜 내놔. 정희가 보따리를 빼서 바닥에 팽개치자 그 안에서 낡은 가계부 3권과 도장이 찍힌 서류 한 뭉치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빛바랜 편지 한 통이 정희의 구두 끝에 걸렸습니다. 정희는 비웃으며 편지를 찢듯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을 읽자마자 정희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나의 귀한 딸, 영애에게, 영애야, 이 못난 어미가 눈을 감으며 너에게 이 글을 남긴다. 너는 내 부모가 널 버렸다고 생각하며 평생을 죄인처럼 살았지? 아니다, 아가. 너는 버려진 게 아니라 내게로 온 축복이었다. 내 친딸 정희가 독하게 너를 할킬 때마다 사실 나는 치매인 척하며 눈을 감고 울었다. 내가 정신이 똑똑하면 정희 전연이 너를 더 시기하고 괴롭힐까봐. 그래서 너를 내 곁에 두려고 내가 미친 척을 했단다. 정희의 손이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편지 뒷장에는 지난 10년간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써내려간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오늘 영애가 내 발을 씻겨주다 졸았다. 얼마나 고단했으면 저 고운 손마디가 시장 상인보다 더 굵어진 걸 보니 가슴이 찢어진다. 정희는 오늘 백화점에서 수백만 원을 썼다는데 영애는 시장에서 시들어가는 배추 한 단을 사오며 15원을 깎더라. 그 돈 아껴서 내 약 사오려고. 아가, 내가 내 친딸이다. 아니, 너는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전부다. 편지와 함께 공개된 서류는
정희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생전에 몰래 모아둔 상가 건물과 땅, 그리고 20년 된 정기예금 통장까지 그 모든 수익자의 이름은 정희가 아닌 영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맨 마지막 장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고아로 태어나 외로웠을 내 딸 영애의 친정 미천으로 남긴다. 만약 정이 내가 이 유언의 토를 달거나 영애를 괴롭힌다면 너는 내 자식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한다. 이건 엄마로서의 마지막 명령이다.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친딸인데. 저런 년한테 어떻게. 하지만 영애는 그 엄청난 재산 서류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평소에 입으시던 낡은 스웨터 한 벌을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돈 같은 거 없어도 되는데 그냥 어머니라고 한 번만 더 불러보고 싶은데 왜 저를 두고 가셨어요? 저 이제 진짜 혼자잖아요. 영애의 통곡 소리가 장례식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재산을 뺏겨 억울해하는 정희의 울음소리와 엄마를 잃어 슬퍼하는 영애의 울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누가 진짜 딸이고 누가 이방인인지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영애는 시어머니의 영정사진 속 환한 미소를 보며 생전 처음으로 부모 없는 고아가 아닌 사랑받는 딸로서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장례식장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향해 정희가 짐승처럼 달려듭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매몰차게 그녀의 손을 가로막습니다. 이거 놔! 이거 내 거야! 우리 엄마 돈이라고! 저 고아년이 우리 엄마 홀린 거야! 오빠, 가만히 있지 말고 저 년 좀 끌어내! 정희가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지만 영애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10년간 시퍼렇게 멍들었던 영애의 눈동자에 서늘한 불꽃이 일었습니다. 영애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집어들고 정희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아니, 이건 내 엄마 돈이 아니라 내 엄마가 나한테 준 내 목숨값이야. 아가씨, 당신이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 사고 친구들이랑 파티할 때 어머님 기저귀 누가 갈았는지 잊었어? 당신이 어머님 멱살 잡고 돈 내놓으라고 소리칠 때 어머님이 내 손 잡고 얼마나 떠셨는지 알아? 영애는 유언장 옆에 있던 정희의 채무 증명서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정희가 주식으로 날린 수억 원의 빚 독촉장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다 알고 계셨어. 당신한테 이 돈을 주면 결국 도박과 사치로 다 날리고 길바닥에 나 앉을 거라는 걸. 그래서 나를 선택하신 거야.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돈을 지켜서 당신이 굶어 죽지 않게 마지막 보루를 만드신 거라고. 하지만 당신은 그 진심까지 짓밟았어. 정희는 넋이 나간 듯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문을 열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아, 안 돼, 옳게. 아니, 언니, 제발 나 좀 살려줘. 이 돈 없으면 나 죽어. 저 사람들한테 나 잡혀간단 말이야. 무릎을 꿇고 영애의 치맛자락을 붙잡는 정희의 손을 영애는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은 단 1전도 아가씨에게 갈 일 없을 거야. 이건 어머님의 명이야. 당신은 당신이 뿌린 독선과 탐욕의 대가를 치러야 해. 나가. 내 어머니 가시는 길 더럽히지 말고 당장 나가. 사채업자들에게 끌려나가는 정희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장례식장 복도 끝에서 잦아들 무렵 비로소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영애는 떨리는 손을 펴 발바닥보다 더 거칠어진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의 세월, 부모 없는 고아라며 무시당하고 짓밟혔던 그 모진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애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시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듯 그저 인자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영애는 품 안에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낡은 묵주를 꺼내 쥐었습니다. 서늘한 옥돌의 감촉이 마치 어머니가 다시 한번 영애의 손을 잡아주는 것만 같아 영애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저 아가씨한테 단일전도 안 뺏길 거예요. 어머니가 저 지켜주려고 치매인 척하며 모으신 그 소중한 마음들 제가 꼭 필요한 곳에 어머니 이름 부끄럽지 않게 쓸게요. 이제는 하늘에서 아픈 거 잊으시고 진짜 제 엄마가 되어서 저 지켜봐 주세요. 영애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밖으로 걸어 나오는 영애의 어깨 위로 겨울의 끝자락을 알리는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살을 내던 칼바람은 어느덧 자취를 감추고 코끝에는 희미하게 봄의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핏줄이 전부라 믿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남보다 못한 핏줄보다 나를 진심으로 품어준 타인의 온기가 인생을 지탱하는 진정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은 혈연이라는 통로를 타고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젖은 눈물을 닦아주는 진심의 온도를 타고 흐르는 법이니까요. 가장 추운 곳에서 묵묵히 인내하며 피어난 꽃이 가장 진한 향기를 남기듯 당신이 견뎌온 그 모진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선을 행하며 견디는 자의 눈물을 반드시 기억하고 닦아주십니다. 우리네 인생이 참으로 묘합니다. 악착같이 가지려 했던 자는 빈손으로 떠나고 모든 것을 내어주려 했던 자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어 다시 시작하게 되니 말입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묘한 스토리였습니다. 평생을 아비 없는 자식 키운다며 손가락질 받던 우리 엄마가 오늘 제 얼굴을 어루만지며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나를 버린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수줍게 웃는 엄마의 얼굴을 보며 저는 그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삶의 무게를 견뎌오신 저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럼 30년 만에 터져나온 어머니의 먹먹한 비밀,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 대문을 열면 가장 먼저 마중 나오는 건 코끝을 아리게 만드는 퀴퀴한 한약재 냄새와 낡은 장롱 속 나프탈렌 냄새가 뒤섞인 묘한 공기였습니다. 그건 향기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평생 짊어지고 온 가난의 냄새였고 홀로 자식을 키워낸 억척스러운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시장 골목 한 구석, 찬바람이 숭숭 드는 바닥에 앉아 흙 묻은 나무를 파셨습니다. 서리가 내리는 새벽이면 어머니의 거친 기침 소리가 방 안까지 새어 들어왔고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곤 했습니다. 그 기침 소리가 꼭 저를 원망하는 소리 같아서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려고 당신의 살점을 떼어 저를 먹이는 것만 같아서 숨이 막혔거든요. 어머니의 손은 늘 참기름 냄새와 파스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갈라진 손마디 사이사이에 박힌 검은 흙대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죠. 당신은 소매가 다해진 낡은 스웨터 한 벌로 10년을 버티면서도 제 교복만큼은 늘 빳빳하게 풀을 먹여 다려놓으셨습니다. 기철아, 밥 거르지 마라. 남들이 뭐라 해도 너는 이애미의 자존심이야. 알았니?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강인함 뒤에 숨겨진 떨림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눈가에 깊게 파인 주름이 단순히 세월 때문이 아니라 매일 밤 혼자 삼켜낸 울음의 골이었다는 것을요.
그런 어머니에게 치매라는 잔인한 불청객이 찾아온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된장찌개를 가스불 위에 올려둔 걸 잊으시거나 방금 한 말을 또 하는 정도였습니다. 우리 엄마도 이제 늙으시는구나 싶어 가슴 한구석이 찡할 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퇴근길에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머,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내가 당신 좋아하는 고등어 지져놓고 한참 기다렸잖아.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 걸걸하고 억척스러운 엄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첫사랑을 기다리는 소녀처럼 수줍음과 설렘이 가득 담긴 낯설은 목소리. 어머니는 거울 앞에서 얼굴에 분을 얼마나 발랐는지 하얗게 떡칠을 하고 계셨습니다. 입술은 삐뚤빼뚤하게 붉은 립스틱을 칠하고 서랍장 깊숙이 처박아 두었던 30년 전에 낡은 꽃무늬 원피스를 꺼내 입으셨더군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얼굴은 왜 이래? 제 물음에 어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제 넥타이를 만졌습니다. 당신, 오늘 회사에서 부장이 또 괴롭혔어요? 기철이 아빠, 내가 고기 좀 사왔으니까 기운내요.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아들을 향한 대견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을 향한 애틋한 그리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발끝까지 덜컥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억을 잃어가는 노인의 망령이 아니었습니다. 제 눈앞에 서 있는 건 나의 어머니가 아니라 평생을 가슴속에 한 남자를 품고 살아온 한 여자였습니다. 나를 위해 평생을 바쳤다고 믿었던 그 숭고한 어머니의 자리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낯선 여자의 욕망과 그리움이 들어차 있는 것을 본 순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배신감과 슬픔이 제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나를 보고 그 인간 이름을 불러? 어떻게 나를 그 사람이랑 헷갈릴 수가 있어? 목구멍까지 차오른 질문을 삼키며 저는 어머니의 퀭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도 투명하고 예뻐서 저는 차마 어머니의 손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이 부서지기 시작한 그 틈 사이로 제가 30년 동안 외면해왔던 어머니의 진짜 인생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인 저조차 감히 침범할 수 없었던 지독하고도 처절한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망상은 시간이 갈수록 깊은 늪처럼 저와 어머니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거실에 어둠이 깔리면 어머니의 증상은 더욱 기괴하고도 서글프게 피어올랐습니다. 밤마다 제 방 문고리가 달각거리는 소리에 잠을 깨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여보, 왜 자꾸 겉돌아요? 내가 그렇게 싫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말을 해줘요. 네. 어머니는 불 꺼진 방 안에서 귀신처럼 서서 저를 내려다보며 울먹였습니다. 제 팔을 붙잡는 어머니의 손길은 평소보다 힘이 실려 있었고 그 갈라진 손등에서는 싸구려 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소름이 끼쳐 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좀, 나 기철이라니까. 엄마 아들이라고. 대체 왜 이래?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들 거야? 제 비명 같은 고함에 어머니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어머니의 어깨가 들썩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이처럼 꺽꺽거리며 우는 그 소리는 제 가슴바닥을 긁어내리는 손톱 소리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연민보다 원망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나를 위해 살았다는 분이 어떻게 나를 그 인간이랑 헷갈릴 수가 있는지, 나를 버리고 떠난 이름조차 가물가물한 그 남자의 그림자가
왜 이제 와서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인지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치매 노인을 돌보는 일은 영혼을 갉아먹는 일이었습니다. 밥을 차려드려도 남편 줄 거니까 건드리지 말라며 숟가락을 뺏으시고 새벽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 우리 남편 올 시간 됐다며 길목을 지키는 어머니를 끌어다 앉힐 때마다 제 안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기운에 취해 깊게 잠드신 사이 저는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밴 장롱 밑바닥을 닦아내려는데 손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이게 뭐야? 그것은 낡은 보자기에 겹겹이 쌓인 작은 상자였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상자를 열자 누렇게 변색된 편지 뭉치와 겉장이 다 해진 낡은 공책 한 권이 툭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시장통에서 나무를 팔며 밤마다 남몰래 적어내려간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날짜가 적힌 그곳엔 제가 알던 사실과는 전혀 다른 진실들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버린 파렴치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만삭인 아내에게 고기 한 근이라도 먹이고 싶어서 몸이 부서져라 야간 공사장 일을 나갔다가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온 가난하고도 착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재수없는 년이라며 시댁에서 쫓겨나면서도 남편의 마지막 유산인 저를 지키기 위해 평생 미혼모라는 주홍 글씨를 스스로 가슴에 새기며 사셨던 겁니다. 일기장 속의 어머니는 매일 밤 죽은 남편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울며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여보, 당신 닮은 우리 기철이 얼굴을 보면 자꾸 눈물이 나서 못 살겠어. 당신이 살아서 돌아온 것만 같아서 자꾸 당신 이름을 부르게 돼.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못 잊어서. 우리 아들한테 아빠 없는 서름을 줘서 정말 미안해요. 그 문장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망령이라고 치부했던 어머니의 행동들은 미친 사람의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세월 동안 홀로 감당해온 지독한 그리움과 자식에게 아버지를 돌려주지 못했다는 처절한 죄책감이 치매라는 병의 탈을 쓰고 터져나온 비명이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방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 오열했습니다. 평생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강철 같은 엄마로만 사셨던 분이 정신의 줄이 놓이자마자 숨겨왔던 연약한 여자의 눈물을 쏟아내고 계셨습니다. 거실에서는 잠에서 깬 어머니가 다시 수줍은 목소리로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거기 있어요? 나 당신 오기만 기다렸는데 우리 기철이 깼나 봐요. 가서 좀 봐줘요. 그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이제는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생을 어머니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살았던 한 여자의 가여운 영혼이 그 어두운 방 안에서 저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일기장 속의 글자들은 눈물에 번져 흐릿했지만 그 속에 담긴 어머니의 피 맺힌 고백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기철아, 미안하다. 내 아빠를 닮은 내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서 내 아빠가 살아서 돌아온 것만 같아서 너에게 아빠를 돌려주지 못한 이 애미를 죽어서도 용서하지 마라. 일기장 마지막 장에 적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허파의 공기가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숨이 막혀왔습니다. 어머니의 치매는 단순히 뇌가 병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들 앞에서 죄인처럼 살아야 했던 한 여자의 영혼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터뜨린 서글픈 비명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분치를 하얗게 한 어머니가
퀭한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마 제발 좀 나가 라고 소리를 질렀겠지만 그날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손등에 박힌 검버섯과 나물 냄새 밴 거친 살결이 비로소 제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보, 왜 울고 있어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응, 당신 좋아하는 술상이라도 봐올까? 어머니는 겁먹은 아이처럼 제 눈치를 보며 다가왔습니다. 그 수줍고도 애처로운 목소리. 저는 그날 밤 생전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제 얼굴에 가져다 대고 평생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 아니, 여보, 나 왔어. 너무 늦었지. 미안해. 내가 당신 혼자 놔두고 너무 늦게 왔어. 제 말에 어머니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마치 3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남편을 다시 만난 사람처럼 어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제 손등을 적셨습니다. 당신, 맞네. 당신, 왔네. 이제 우리 기철이 데리고 같이 살아요. 나 이제 안 힘들어요. 당신 왔으니까 됐어. 어머니는 제 머리를 당신의 가슴팍으로 끌어당겨 안으셨습니다. 참기름 냄새와 낡은 옷 냄새, 그리고 지독하게 시린 파스 냄새가 섞인 어머니의 품. 그곳에서 저는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라는 지독한 망각을 통해서야 비로소 어머니라는 무거운 굴레를 벗어 던지고 한 남자만을 지독하게 사랑했던 여자로 돌아가 쉼을 얻고 계셨던 겁니다. 그날 밤 달빛이 창문 틈으로 가늘게 비치는 방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이 다 타버려 제가 될 때까지 저는 어머니의 영원한 연인이 되어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희 집 현관을 들어서면 저는 구두를 벗기도 전에 목소리를 가다듬습니다. 여보, 나왔어. 라고 외치면 방 안에서 새하얀 분칠을 한 어머니가 버선발로 뛰어나오십니다. 남들은 미친 짓이라 손가락질하겠지만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나이를 숫자로만 알았지 그 세월 속에 켜켜이 쌓인 눈물과 고독의 무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노망이라 치부하며 짜증을 냈던 제 모습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야 보입니다. 어머니가 온몸으로 쏟아내던 그 이상한 행동들은 사실 당신이 평생을 억눌러온 그 지독한 그리움을 알아달라는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엄마의 눈물을 닦아드렸더라면 하는 이 사무치는 후회가 제 남은 평생의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부모님의 낯선 모습 뒤에 숨겨진 그분들의 진짜 인생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처럼 너무 늦어버린 뒤에야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밤 부모님의 거친 손을 한번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시린 부모님 이야기나 따뜻한 위로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